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조금 제가 어렵게 비대면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륨이 좀 잘 안 들린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이크를 아주 가까이 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좀 잘 들려야 되는데 다소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소방 경보 시스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도 3주차까지는 비대면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25분 수업을 두 번 이제 이어서 하게 되고요. 하고 나면 제가 문제를 좀 몇 개 올려 드릴 건데 뭐 범위 내에 있던 범위 내에 있지 않던 제가 몇 개의 문제를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고 혹시 배운 내용이면 바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지만 배우지 않은 내용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다면 교환을 보고 좀 풀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소방 경보 시스템, 이제 우리 학교에서의 제목은 소방 경보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소방 분야에서 소방 정지 시설의 구조 및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때 학교 졸업하기 전에 소방설비 기사의 전기 분야의 메인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필기를 시험을 볼 때도 중요하지만 실기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파트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챕터는요, 비상 경보 설비입니다. 자,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복도 등등에서 아마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비상 경보 설비입니다. 맨 위에 표시등이 있고 가운데는 스피커가 들어있어서 벨이 달려 있고 그 스피커가 있어서 경보음을 발생하고 또는 이건 뭐죠? 여기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엥 하고 소리 들리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자, 이런 우리 평상시에 많이 봤었던 관심이 좀 없었겠지만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런 비상 경보 설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우리 텍스트 볼게요. 화재 등의 비상시에 벨을 누르는 거죠. 또는 감지기 등에 의해서 자동 사이렌 또는 방송 설비에 의해서 위급을 알리는 설비. 지금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알려주는 설비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 비상 경보 설비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러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과 함께 문제화된 여러 가지 예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목은 점수를 주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교환은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톡에 올려드렸듯이 HRT 톡에 제가 URL을 올려드렸는데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2학년이잖아요. 2학년 2학기니까 1학년 때 저하고 다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일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1학년 때도 그렇게 했듯이 아니 2학년 1학기 때도 그렇게 했듯이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밴드가 있으니까 그 밴드에 가입하셔서 공부도 하시면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올 그런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서 평상시에는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 되고 시험을 보기 전에 약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좀 벼락치기 해도 충분히 괜찮은 과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점수 과목이니까 열심히 해야 될 그러한 과목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법을 보게 된다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과연 비상벨 설비가 무엇인가? 우리 지금 비상 경보 설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비상 경보 설비에서 나오는 용어의 첫 번째는 비상벨 설비입니다.
자, 화재가 발생한 그 상황을 경종 따르릉 이렇게 울리는 거죠. 예,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비상벨 설비다. 자, 그다음에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는데 예, 화재 발생을 윙 그런 사이렌이 있어요. 그런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그런 설비를 자동식 사이렌 설비라고 한다. 자, 여러분 집에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제가 사는 집은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소방관서에서 나와서 주방하고 안방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줬더라고요. 무상으로. 아마 이제 법으로도 이것을 설치해야 되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 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합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없다면 일반 가정집 같은 데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서 막 음향 장치로 삑삑삑삑 이렇게 소리를 내주면 자다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고마운 설비다. 자, 발신기 그랬어요. 지나가는데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빨리 알려야죠. 뭐라고 알리죠?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막 그러고 다닐 건가요? 아니죠. 자, 이 발신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윙 하고 방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발신기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을 좀 가졌다면 보이지만 그냥 지나치면 또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설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수신기가 있는데요. 경비원이 있는 곳이라든지 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제실이 있어요. 그 방제실에는 이런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진에 있는 수신기보다는 훨씬 더 큰 수신기가 당연히 설치되어 있죠. 학교 사이즈가 있으니까. 자, 수신기가 무엇이냐? 우리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우리 발신기 왼쪽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누른 거예요. 자, 신호를 직접 수신하는 거예요. 누가? 이 수신기가. 그래서 화재 발생을 표시 몇 층 어딘가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 그리고 또 표시해 주면서 경보해 주는 그런 장치를 수신기라고 한다. 이 수신기는 이제 제가 사진을 보시면 뭐 P형 수신기라서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뭐 P형에도 P형 1급 수신기와 P형 2급 수신기가 있고 또 P형 말고도 뭐 R형도 있고 뭐 GR형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수신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차차 수업이 이제 진행하면서 하나씩 더 깊게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어를 배우는 거니까 하나씩 배우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상경보 설비를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 무조건 다 설치하는 걸까? 이는 아니라는 거죠. 설치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면적 400 스퀘어 미터, 스퀘어 미터라고 읽을게요. 제곱미터를 스퀘어 미터 이상인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자,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해라. 이때 연면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강의실의 바닥 있죠. 이 바닥의 면적을 다 합쳤을 때 가로 세로를 다 합쳤을 때 400 스퀘어 미터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지하층 또는 무창층 있어요. 자, 무창층. 자, 이 바닥 면적의 합계를 봤을 때 창문의 면적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를 한다 무창층이라고 하는데 이 바닥 면적이 150 스퀘어 이상이라고 한다면 또 지하층 무창층이라고 한다면 바닥 면적이 150 스퀘어 이상이라고 한다면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공연장이라고 한다면 100 스퀘어 미터 이상이면 경보 설비를 설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하가 중에서 터널이 있다 그런다면 길이가 500m 이상이라고 한다면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합니다. 자, 옥내 작업장인데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비상 경보 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은 연면적 400, 그다음 지하층 무창층 500, 공연장 뭐 400, 터널 500m, 옥내 작업장 60명 이상 이렇게 나오면 이제 옥내 작업장 60명 이상이 설치 대상이 인 건가요, 아닌가요? 설치 대상인 거죠. 50명 이상이면 설치하라 했으니까 60명이면 설치해야죠. 하지만 40명이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소방은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를 자꾸 눈에 익혀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는 되지 않죠. 여러분들 아직 2학년이라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곧 3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니까 이런 숫자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향장치예요. 우리가 지금 비상경보설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음향장치가 중요하죠. 왜? 음향장치를 통해서 경보를 발신하는 거니까.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해라 이거예요. 매 층마다 음향장치가 있어서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대피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자 25m 이하가 되어라. 보행거리와 수평거리는 다른 거예요. 보행거리가 걸어갔을 때 25m인데 이때 수평거리는 도면상의 거리예요. 그래서 도면상 거리에서 25m 이하마다 설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을 본다면 자, 음향장치는 전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00%일 때는 당연히 음향장치가 기능을 발휘하지만 전압이 강화되어서 80%가 되었을지라도 음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격전압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지만 어떠한 전기 기기를 사용할 때 사용상의 기준이 되는 전압을 전격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놀라지 마세요. 빵 이렇게 90dB 이상의 소리로 울려서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했구나, 빨리 대피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층마다 설치한다는 것과 음향장치는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또 구조 성능은 80%의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이라고 하는데 소리의 크기는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게 있어요. 바로 오른쪽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입니다. 자, 90dB 이상인데 자, 비상 경보 설비에서 그런데 70dB 이상이다 또는 60dB 이상이다라고 나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비상 경보 설비의 음향 장치의 그 음향 장치 크기는 그 90dB인데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누전 누설 전류가 새는 거죠. 가스가 누설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70dB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 경보 설비보다 70dB 이상으로 해라. 비상 경보 설비는 90dB 아주 크죠. 근데 누전이라든지 가스 누설 경우는 좀 작아요. 70dB. 그다음에 고장 표시 있어요. 뭐가 고장이 났대요, 장치가. 그러면 더 작은 소리죠. 60dB 이상으로 빵 이렇게 경보를 해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발신기. 자, 우리 비상 경보 설비 배우고 있죠? 발신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발신기를 많이 봤는데요. 자, 발신기는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화재가 발생했어. 그러면 우리 이 발신기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높게 돼 있어. 막 한 2m 정도에 있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거는 아무 소용 없잖아. 우리가 누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작 스위치의 설치 높이를 본다면 0.8m에서 1.5m 이하.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가 누를 수 있죠. 그래서 손만 올리면 누구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눌러도 되는 0.8m면 1m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를 수 있죠. 자,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라고 말씀했는데 25m 이하마다 발신기를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발신기 위에 보면 여기 보면 제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이 발신기에 위치 표시등이 있는데 이 위치 표시등은 이 발신기 함의 상부에 설치해야지 우리는 잘 보이겠죠. 자, 우리 이 발신기의 설치 위치를 본다면 설치 거리가 25m 이하마다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가로 설치해라. 보행거리는 우리 수평거리랑 보행거리는 달라요. 수평거리는 도면에 있는 거리고 보행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거리잖아요. 이 두 개의 거리는 완전히 다른데 걸어갔을 때 40m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안 될 가능성도 높죠. 그럴 때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불빛이 환하게 잘 보여야지 발신기가 저기 있구나 빨리 가서 눌러야지 이렇게 되는데 자, 잘 안 보여 불빛이. 그러면은 누를 수가 없죠. 왜 안 보이냐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연기가 있죠. 화재가 발생하면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발신기의 불빛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서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화재가 더 확대되지 않겠죠. 또 화재가 발생한지 모르는 사람들의 인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발신기에 있는 이 불빛 표시등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준이 되냐?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 적색 등에 불빛이 있어요. 표시등이 있으면 벽체로부터 15도 되는 거죠. 그 이상의 범위가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요 부분인데 이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이 표시등, 이 적색등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도 이상과 10m 이내에서 적색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원이 오프되게 된다면 이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는 이 과목에서 전기가 오프된다면 전기 시설은 하나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기는 참 중요한데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많은 그러한 전기 파트를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전기 시설에서 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쉽지 않아요. 보면 비상 경보 설비부터 이제 우리가 비상 전원, 수전 설비까지 총 12개의 차트를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모든 차트마다 다 전기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상용 전원, 뭐 비상 전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할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과거에 배웠던 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세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이라는 말 자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으로 하고 전원이요 당연히.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그 다음에 ESS라는 전기 저장 장치, 요즘에 핫한 거죠 이게 가장. 그다음에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라. 다른 것들과 같이 전기를 쓰지 마라. 왜?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소방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금은 특히 비상경보 설비 배우고 있는데 모든 이 배선들은 전용으로 해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개폐기가 있는데 개폐기에는 함부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전기 점검한다고 이 비상 상용 전원을 탁 내려버렸어. 개폐기를 내려버렸어. 그럼 전기가 안 통하니까 모든 전기 설비는 동작하지 않죠. 만약 그때 화재가 발생했다 한다면 화재를 알려줄 수 있는 경보할 수 있는 설비는 없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개폐기에다가는 내리지 말라고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용이라는 이런 표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많이 내려버렸다.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완전히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상용 전원을 봤는데 이제는 예비 전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전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화재가 나도 알릴 수가 없겠죠. 그럴 때를 대비한 것을 예비 전원 설비라고 하는데 이 전원 설비의 종류는 축전지죠. 이게 축전지예요. 배터리를 여러 개를 이렇게 막 연결해 놓은 거고 여기는 이제 트랜스포머, 변압기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죠. 또는 축전지 설비 또는 요즘에 핫한 ESS 즉 전기 저장 장치가 예비 전원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비 전원 설비의 성능은 어떻게 될까요? 감지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에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시 상태, 그러니까 상용 전원이 오프된 상태, 한전의 전기가 꺼진 오프된 상태에서도 축전지 설비 또는 ESS 전기 저장 장치를 가지고만 감시 상태를 60분 이상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유효하게 경보를 10분 이상 이렇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우리 배선을 좀 보게 된다면 전선의 연결을 배선이라고 하는데 모든 우리 소방에 관련된 배선들은 내화 배선, 즉 불이 났을 때 불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내화 배선으로 해야 한다. 전원회로는 중요하니까. 왜? 전원회로 타버리면 비상 경보 설비가 작동할 수 있을까요? 작동 못하죠. 그러니까 불에 이길 수 있는 내화 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밖의 배선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밖의 배선들은 내화 배선으로 하든지 또는 열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열을 버틸 수 있는 내열 배선으로 하든지. 자, 어쨌든 비상 경보 설비의 배선은 내화 배선을 한다. 자, 절연 저항이 뭐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에 배선의 이 절연 저항의 크기는 얼마나 되어야 될까? 자, 배선이 있고 거기에 절연체, 고무죠. 대부분 고무로 끝까지 쌓여 있는데 그 고무가 갖고 있는 저항을 절연 저항이라고 해야 돼요. 이 절연 저항이 크면 안전하죠. 사람이 만지면 사람이 안 죽죠. 작으면 전류가 누설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사람은 죽을 수 있죠. 자, 절연 저항을 체크하는 것을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이 매거라고 하는데 이 매거가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1학기 때 다 배웠다 이 내용,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절연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 1학기 때 이미 다 배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부석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그리고 배선 상호간에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 즉 매거죠. 측정했을 때 0.1 메가오h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메가는 10의 6승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야지 안전하다. 절연 저항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해 같이 하지 마라. 왜? 중요하니까. 자,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예외를 한다. 우리 예외보다는 기준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로 한다라고
거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시식했다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